오늘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본고장이자 음악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 코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보는 핵심 일정으로 비엔나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행 코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다른 곳에서 숙박하신 분은 여기 무료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쉔부른 궁전 정류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비엔나는 대중교통으로 여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교통카드는 당일권이나 24시간권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 경로대로 오셔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모차르트가 6살 때 피아노를 연주했던 일화가 있는 쉔부른 궁전부터 비엔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쉔부른 궁전으로 들어가시면 왼편에 티켓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화면 아래 더보기에 나와 있는 쉔부른 궁전 홈페이지에서도 임페리얼 투어와 그랜드 투어 티켓을 예약하실 수 있는데 가장 실용적인 임페리얼 투어 티켓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임페리얼 투어 티켓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오디오 가이드 대여 장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쉔부른 궁전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약 40분 정도 22개의 방을 둘러보시고 다시 이 문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쉔부른 궁전 안에는 로코코 양식과 황금으로 된 장식, 크리스털 샹들리에, 커다란 거울 등을 볼 수 있지만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라 쉔부른 궁전 내부는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전을 관람하실 때는 큰 가방이나 우산 등은 입구에 보관하셔야 하고 작은 가방은 앞으로 메어 소매치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가이드는 화면에서 계속 가시다 보면 왼편에서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동할 장소는 쉔부른 궁전 뒤쪽에 있는 바로크 양식의 정원입니다. 궁전 베란다에 올라가서 정원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시고 앞으로 가시면 포세이돈 동상이 나오는데요. 길을 따라 글로리에떼로 올라가면 쉔부른 궁전과 비엔나 시내 전망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길을 따라 내려오셔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쉔부른 궁전 입구에서 화면 경로대로 오시면 쉔부른역이 나오고 우반을 타고 약 20분 정도 이동하여 칼스플라츠역에 내리겠습니다. 칼스플라츠역에서 케른트너링 오페라하우스역으로 이동하여 트램 뒤로 환승해서 벨베데레 궁전으로 가겠습니다. 벨베데레 궁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경로를 따라가시면 되고 입장권은 인터넷이나 이곳 티켓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벨베데레 궁전은 1716년에 세워진 하궁과 1723년에 연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워진 상궁이 있고 상궁과 하궁 사이에는 바로크식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볼 곳은 벨베데레 상궁인데요. 궁전 안으로 들어가면 구스타프 클림프의 유명한 작품인 키스와 유디트, 소냐 닙스, 프리차 리틀러의 초상 등을 보실 수 있고 에곤 실레의 포옹과 파란강 위의 도시 작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쉔부른 궁전부터 여행을 시작하셨으면 이때쯤 점심 식사 시간이 될 텐데요. 벨베데레 궁전에서 트램디를 타고 오페라하우스 칼스플라츠역에 내리셔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케른트너 거리를 지나 화면 경로대로 따라가시면 비엔나의 대표 음식인 슈니체를 드실 수 있는 피그밀러 레스토랑이 나오는데 이곳은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하셔야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왼쪽으로 나오셔서 화면 경로대로 가시면 모차르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모차르트가 1784년 9월부터 1787년 4월까지 거주하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했던 장소로 내부 관람은 선택하여 다녀오시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셨던 길을 뒤로 하고 나무문을 통과하시면 슈테판 대성당의 동쪽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슈테판 성당 외부와 내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에서 패스트 전염병이 창궐할 당시 성당에 오는 교인들을 위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미사를 집전했던 야외 설교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야외 설교대 위를 보시면 흰색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가 그려있는 깃발 모형의 조형물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조형물은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성당에만 있는 것으로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것은 당시 상대편이었던 오스만티르크인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셔서 성당 벽면을 보시면 소위 치통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성당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모조품입니다. 성당의 장기 보수 작업으로 조각상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 모조품을 외부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당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성당 끝부분에 슈테판 성당의 모형이 있습니다. 성당 모형을 보시고 성당 출입문 앞 골목으로 약 15m 정도 들어가시면 성당 정면을 촬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성당 입구에서 위를 보시면 이교도의 탑이 있고 아래에는 거인의 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인의 문에서 왼쪽 위에는 가시를 빼는 남자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슈테판 성당 입구에서 왼쪽을 보시면 빵을 구입하고 빵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은 느낌이 들었을 때 빵의 크기를 재던 곳이고, 아래 두 개의 쇠막대는 옷감의 길이에 대해 서로 언쟁이 생겼을 때 이곳에서 옷감의 길이를 재보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빵과 옷감의 표준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당 우측에는 05라는 숫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에 저항하는 오스트리아의 지하조직이나 임시정부가 연합군 측과 연락하기 위해 암호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당 내부로 들어가서 꼭 보셔야 할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안톤 필그람의 작품인 보디경식의 설교단인데요. 설교단 계단 난간에는 두꺼비와 도마뱀이 장식되어 있고, 난간 꼭대기에는 개 한 마리가 짖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슈테판 성당의 성단소 끝부분에 정교하게 제단 장식을 만들어 놓은 비너노이 슈타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지하에 있는 카타콤으로 가시면 패스트로 희생된 2000여 구의 유골을 포함하여 총 11,000여 구의 유골과 합스부르크 왕족의 심장 등을 보관한 항아리가 있고 사제들의 납골당이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나와 이쪽으로 가시면 왼쪽에는 아까 보셨던 치통이 그리스도의 원본인 가시면류관을 쓴 그리스도상이 있습니다. 다시 성당 출입문 쪽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동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동샵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기둥을 보면 성 콜로만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면 성 콜로만의 보호로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샵에서 나오면 오른쪽 정면으로 합스부르크의 위대한 장군인 사보이 출신의 오이겐공이 안치되어 있는 십자가 채플이 있고, 1791년 12월 6일 모차르트의 장례미사가 거행된 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당 반대편으로 가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료존인데요. 이곳에서는 성 캐더린 채플과 프레드리 희석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당 정문에서 왼쪽으로 나오시면 슈테판 성당을 사진 촬영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나옵니다.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성 레오폴트의 이름을 가진 분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폴트 1세 황제가 패스트 전염병이 물러나면 하나님께 자비의 기둥을 세우겠다고 맹세한 패스트 조일레라는 황금빛 화려한 조형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 조일레를 지나 오른쪽을 보시면 성 페터 성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 페터 성당은 비엔나에서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초기 로마 시대부터 성당이 세워졌고, 현재의 모습은 1733년에 완공된 성당입니다. 평일 오후 3시에 방문하시면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성 페터 성당에서 오른쪽으로 나오시면 요제프 분수를 보실 수 있고, 요제프 분수 양쪽 지하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경로대로 가다 보면 정면으로 로스팅된 커피를 구입할 수 있는 율리우스 마이넬 커피숍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정면 호프부르크 왕궁의 입구인 미카엘 광장까지가 콜마르크트입니다. 콜마르크트는 중세 석탄을 거래하는 시장이었고, 현재는 명품샵이 모여있는 쇼핑거리입니다. 콜마르크트를 지나면 호프부르크의 정문인 미카엘 광장이 나옵니다. 미카엘 광장에서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체코 프라하의 카를 대학을 견제하기 위하여 레오폴트 4세가 1365년에 세운 독일어권 대학 중 가장 오래된 비엔나 대학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비엔나 대학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합스부르크 왕실의 전용 극장인 부르크 극장이 나오고, 맞은편에는 1883년에 완공된 비엔나 신시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는 봄에 부활절 마켓이 운영되고, 여름에는 영화제와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 인공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 경로대로 가시면 고대 그리스 사원처럼 보이는 건물을 보실 수 있는데 이곳은 현재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지나 좀 더 이동하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조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를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자연사박물관이고 오른쪽은 미술사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서 앞쪽으로 가시면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합병을 알리는 연설을 했던 장소인 호프부르크 신왕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왕궁 앞에 있는 기마상은 1865년 완성된 사보이 출신의 오이겐 프란츠입니다. 호프부르크 신왕궁에서 구왕궁 쪽으로 이동하시면 고대 로마 개선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르네상스식 게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이트는 스위스 게이트라 하고 이 문을 통과하면 1층에 호프부르크 왕실의 보물박물관과 2층에는 왕실 예배당이 있습니다. 1498년 막시밀리안 1세의 명령으로 왕실 예배당에서 성가대 역할을 하기 위해 결성된 빈소년 합창단은 현재도 매주 일요일 미사에 참가하면 빈소년 합창단의 찬송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제프 플라츠로 나오면 요제프 동상의 뒤편으로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의 입장료는 8유로이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멋진 조각작품이 있는 도서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보시고 아우구스티누스 교회를 지나 왼쪽으로 건너가면 1707년부터 골동품들을 경매에 붙여 판매했던 도로테움 건물이 나옵니다. 이곳 1층에는 지금도 경매 물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들어온 곳 반대편 출입문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도로테움에서 나오셔서 길을 따라가시면 노이어 마르크트가 나오고 좌측 두 번째 건물 출입구를 보시면 하이든이 거주했던 곳이라는 명판이 있습니다. 노이어 마르크트 오른쪽에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실묘지와 카푸친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푸치노 커피가 탄생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비엔나 사람들은 멜랑게라는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그 당시 카페 직원의 실수로 커피에 계피가루를 쏟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먹어보니 맛이 괜찮았고 계피가 들어간 커피 색깔이 카푸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과 같아 커피 이름도 카푸치노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카푸친 수도원을 지나 오른쪽으로 계속 내려오면 카페 모차르트 맞은편에 알버티나 미술관이 나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2층으로 올라가면 알버티나 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상을 지나 난간에서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는 1995년 상영된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촬영 장소입니다. 비엔나의 자존심이자 오스트리아의 심장이라 일컫는 오페라 하우스는 1868년에 건축되었고 1년에 300회 이상 오페라와 연주를 하는 장소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뒤편에 위치한 자어 호텔로 가시면 1층에 카페 자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엔나 커피의 원조인 아인슈페너와 비엔나의 유명한 간식 중 하나인 자어 토르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카페 자어에서 나와 호텔 자어의 왼쪽 입구에 있는 기둥을 보시면 비발디가 살았다는 명판이 있습니다. 이곳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지나왔던 길인데요. 오페라 하우스부터 슈테 판성당까지를 케렌트너 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호텔 자어에서 두 블럭 지나면 버거킹 간판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가시면 립스 오브 비엔나 레스토랑이 나오고 이곳에서 에델바이스 바이첸비어와 폭립을 주문하시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1820년 비엔나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시민공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시민공원에 가시면 슈베르트 동상과 진정한 비엔나의 주인인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황금색 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HB1 호텔에 숙박하신 분은 슈타트파크 정류장에서 우반을 타고 쉔보른 궁전 정류장에 내려 12번 버스로 환승하여 린처스트라세 요한스트라세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호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은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된 경비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간이 맞지 않아 방문하지 못한 세계 최대의 기관식 인형시계인 앙커우어 시계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 최대의 표준 커피를 판매하는 율리우스 마이넬 커피 공장, 오토바그너의 우체국 건물과 칼 광장역, 스크바르티어 박물관 등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의 고향과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 장소인 짤츠부르크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짤츠부르크 여행은 1박 2일 코스인데요. 여행하는 첫째 날 코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짤츠부르크를 여행하기 전에 여러 곳에 입장할 수 있는 짤츠부르크 카드를 구입하시면 좋은데요. 짤츠부르크 카드 구입하는 장소는 말씀드렸던 짤츠부르크 카드는 왼쪽에 위치한 호텔 자어에서 24시간 이용권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24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지 마시고 모차르트 생가 들어가기 전이나 호엔성 푸니쿨라를 탑승할 때 날짜와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먼저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은 이곳 콘티파크 주차장으로 자막처럼 주소를 설정하셔서 길을 건너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미라벨 플라츠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3시간 정도 여행하면서 마땅한 화장실이 없으니 미라벨 플라츠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먼저 짤츠부르크 여행에서 처음 방문하게 되는 곳은 미라벨 정원인데요. 미라벨 정원은 1690년 바로크 양식으로 조성되었고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을 조각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라벨 정원은 미라벨 플라츠 버스 정류장을 조금 지나서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현재 짤츠부르크시의 행정관서로 사용하는 미라벨 궁전입니다. 미라벨 궁전은 1606년에 디트리히 주교가 그의 사랑하는 여인 잘로미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미라벨 궁전으로 들어가셔서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촬영 장소 중 한 곳인 페가수스 동상을 보실 수 있고, 영화에서 여주인공인 마리아와 아이들이 분수 주변에서 도레미송을 부르는 장면은 이곳 페가수스 분수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미라벨 정원과 호엔성을 같이 나오게 촬영하시면 화면처럼 멋진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페가수스 동상을 보시고 내려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미라벨 궁전의 주인이었던 잘로미 동상이 있고요. 정원에서 이쪽 문으로 나오셔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미라벨 정원의 남쪽 문도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촬영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화면 경로대로 따라오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짤츠부르크 카드는 왼쪽에 위치한 호텔 자어에서 24시간 이용권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24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지 마시고 모차르트 생가 들어가기 전이나 호엔성 푸니쿨라를 탑승할 때 날짜와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 건물은 베를린 필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즈 의자였던 카라얀의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는 잘자흐강에는 7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중 인도교 전용 도로인 마카르트 다리는 짤츠부르크 출신의 미술가인 한스마커의 이름을 붙인 다리라고 합니다. 이곳은 짤츠부르크의 멋진 야경을 보실 수 있는 유명한 곳이고, 여러 나라의 연인들이 걸어놓은 자물쇠는 마치 프랑스 파리의 뽕네프 다리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리를 건너 오른쪽 길로 들어가서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게트라이데 거리가 나옵니다. 게트라이데는 곡물 골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99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중세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의 간판은 그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글 대신 그림이나 모형으로 어떤 가게인지 표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버거 가게도 그에 맞춰 독특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트라이데 거리를 따라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오른쪽에 노란색 건물인 모차르트 생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카드로 모차르트 집에 입장하실 수 있고, 이곳에는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오르간과 당시에 생활했던 모습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 생가를 지나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이 있는데, 구시청 건물에서 우회전하여 짤츠부르크 법과대학과 프란치스카너 교회를 지나 좌회전하시면 짤츠부르크 대성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대성당 광장에 들어서기 전에 광장 가운데 세워진 성모상과 그 위에 있는 왕관을 보면서
앞으로 걸어가시면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당 입구 철문 상단에는 세 가지 숫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774는 성당이 최초로 건립된 774년을 뜻하고, 중간에 보이는 숫자는 1628년과 1959년도에 성당을 리모델링한 연도입니다. 성당에는 6,000개의 파이프로 만든 유럽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대성당은 모차르트가 유아 세례를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고 1779년부터 모차르트가 오르간을 연주했던 곳입니다. 이제 짤츠부르크 대성당에서 호헨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호헨성은 로마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립하던 시절 독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하여 1077년 게브하르트 주교가 건립한 성입니다. 짤츠부르크 카드를 구입하신 분은 따로 돈을 내지 않고 푸니쿨라를 탑승하실 수 있고, 호헨성에 올라가셔서 마리오네트 박물관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푸니쿨라를 탑승하시려면 이 간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호헨성을 보시고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와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시면 다음 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장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헨성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푸니쿨라가 운행하지 않을 때는 이쪽으로 가실 수 있는데, 거리가 가깝지 않고 올라가는 길이라 노약자분들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호헨성을 돌아보는 코스는 왼쪽부터 요새 내부와 동쪽 광장, 남쪽 전망대 순서입니다. 푸니쿨라를 내려서 왼쪽으로 가시면 짤츠부르크 대성당과 구시가지, 미라벨 정원까지 보실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멋진 사진을 찍으시고 여기 계단을 이용하여 작은 문을 통과하시면 호헨성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중간쯤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오네트 박물관과 여러 박물관이 있습니다. 마리오네트 박물관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인형과 역대 짤츠부르크 주교들의 인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리오네트 박물관에서 밖으로 나오시면 왼쪽에 성조지 성당을 보실 수 있고요. 성당 벽에는 해시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경로대로 가시면 남쪽 전망대가 나오고, 이곳에서는 멀리 알프스 산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호헨성을 나오는 방법은 이쪽 길로 오셔서 푸니쿨라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푸니쿨라 탑승장 왼쪽에 있는 파노라마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오셔서 건물을 나오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왼쪽에 있는 작은 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페터스도원 공동묘지이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후반부에 트랩 대령과 가족들이 오스트리아를 탈출하기 전 공동묘지에 숨는 장면이 나온 곳입니다. 카피텔 광장으로 내려가시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짤츠부르크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2007년에 독일 출신의 조각가인 스테판 발케놀이 제작한 모차르트의 공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모차르트의 유명한 돈조반니 오페라에서 나온 피에타 동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짤츠부르크 여행을 시작하셨으면 지금 점심시간이 될 텐데요. 제가 점심 식사 장소를 추천해 드리자면 짤츠부르크에서 맛볼 수 있는 이탈리아 요리 식당인 다피포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음 장소인 헬부른 궁전으로 이동할 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곳 경찰서 앞 짤츠부르크 라트하우스 정류장에서 짤츠부르크 카드를 이용하여 25번 버스를 타고 헬부른 정류장에 내리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신 분은 횡단보도를 지나 다리를 건너시고 화면 왼쪽에 보이는 모차르트 음악대학을 지나서 처음에 주차해 놓았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헬부른 궁전으로 가는 주소를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신 분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주차장까지 가시면 되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은 헬부른 정류장에 내리셔서 화면 경로처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헬부른 궁전에 입장하기 전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 장소인 파빌리온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짤츠부르크 카드로 헬부른 궁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1615년 마르쿠스 대주교가 헬부른 궁전을 설립하였고
이곳은 주교의 여름 피서지였습니다. 마르쿠스 대주교가 평소 짤츠부르크에서 생활하면서 더운 여름의 휴식과 파티 등을 위하여 낮에만 방문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헬부른 궁전에는 숙박을 위한 방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곳도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촬영지로 주교의 짓궂었던 평소 성격대로 113개 석상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갑자기 물이 솟아오르는 속임수 극장, 속임수 분수로 유명합니다. 이제 헬부른 궁전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이동하여 다음 장소인 운터스베르크로 출발하겠습니다. 운터스베르크 도착지 주소는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까 내렸던 헬부른 정류장에서 25번 버스를 타고 운터스베르크 정류장에 내려서 케이블카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케이블카는 짤츠부르크 카드로 이용하실 수 있고, 운터스베르크 역시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탈출 장면에 나오는 곳입니다. 약 5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시면 운터스베르크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30분마다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 체크 잘 하셔서 십자가 언덕까지 다녀오시고 내려가는 다음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겨울보다 봄, 가을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운터스베르크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하여 고자우제로 이동하겠습니다. 고자우제는 대중교통으로 약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고자우제를 방문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운터스베르크에서 고자우제로 가는 주소는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도착지 주소는 고자우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다음날 방문 예정인 할슈타트보다 숙박비가 비싸지 않고 좋은 경치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가스트호프 레스토랑이 1층에 위치해 있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2인부터 5인 가족까지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자우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산책하셔도 좋은 장소이고 겨우내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아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자우제에서 바라보는 산은 해발 2996m인 바흐슈타인을 비롯한 5개의 봉우리이고 산 정상 부분을 바라보면 여름에도 빙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짤츠부르크 여행 코스 1편에 이어 오늘은 짤츠부르크 여행 코스 2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행 장소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알프스의 깨끗한 자연과 그 아름다움이 절경을 이룬 할슈타트부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할슈타트는 고대 켈트어로 소금을 뜻하는 할과 마을을 뜻하는 슈타트가 합쳐진 말로 소금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소금 광산이 있는 지역이고 남쪽과 북쪽이 1km밖에 되지 않아 산책하시듯 다녀오셔도 2시간이면 충분히 보실 수 있고 할슈타트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할슈타트에 도착하는 방법은 자막처럼 주소를 설정하시거나 맵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고 푸니쿨라 탑승장에서 가장 가까운 제2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장 요금은 3시간에서 4시간 기준 9유로입니다. 주차장에서 화면에 표시된 경로대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할슈타트 푸니쿨라 탑승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푸니쿨라 탑승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편도 10유로, 왕복 18유로이고 15분마다 운행합니다. 짤츠부르크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푸니쿨라와 소금광산 입장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소금광산을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추천드리지 않아 패스하겠습니다. 푸니쿨라를 탑승하여 약 5분 정도 올라가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할슈타트를 한 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사진 촬영하시면 화면처럼 멋진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할슈타트 전망대에서 다시 푸니쿨라를 탑승하여 주차장으로 내려오셔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푸니쿨라 탑승장에서 화면 경로대로 길을 따라가시면 할슈타트의 또 다른 뷰포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뷰포인트에서 이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전동 보트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보트를 빌려 호수로 들어가시면 할슈타트의 전체 마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트는 4명까지 탑승하여 약 30분 동안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요금은 12에서 15유로입니다. 보트에서 내려 화면 경로대로 가시면 할슈타트 중앙광장이 나옵니다. 광장을 둘러보시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할슈타트의 다른 전망을 보실 수 있는 뷰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마을 입구의 모습과 다른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선정된 할슈타트는 유럽의 초기 철기 문화가 발견된 장소로 마을의 역사는 1만 4천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지나왔던 길로 할슈타트 중앙광장 쪽으로 오셔서 점심 식사 장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추천 장소는 기름 케밥을 판매하고 있는 카르메츠 케밥 카르트라는 곳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처음에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가셔서 할슈타트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샤프베르크로 이동하겠습니다. 샤프베르크로 이동하는 방법은 내비게이션의 도착지를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거나 맵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샤프베르크에 도착하셔서 이쪽 건물로 오시면 샤프베르크 정상으로 올라가는 기차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차 요금은 왕복 40.8유로이고 약 35분 동안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스위스의 융프라우요흐처럼 기차를 몇 번씩 갈아타지 않아도 되지만 올라갈 때는 열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 앉으시면 멀리 호수와 함께 멋진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꽃보다 알베 프로그램에 나온 곳으로 기차에서 내려 길을 따라 봉우리를 산책하시고 호텔 커피숍에서 차 한 잔으로 여유를 만끽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샤프베르크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내려와 처음에 주차해 놓은 곳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로 약 3분 거리인 장크트 볼프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장크트 볼프강으로 가는 주소는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거나 맵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길을 따라 화면처럼 조금만 이동하시면 마을을 중심으로 작은 광장을 품고 있는 장크트 볼프강 성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당은 829년에 처음 창건했으나 현재의 건물은 976년에 재건축한 건물입니다. 성당 옆 베란다에서 장크트 볼프강 호수의 경치를 보신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장소인 장크트 길겐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배가 있는데요. 모두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크트 길겐으로 가시려면 내비게이션의 자막처럼 주소나 맵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고 일행 중 한 분이 자동차로 장크트 길겐으로 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배를 타신다면 화면 경로대로 선착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즌에 따라 배 운행 시간이 다르지만 성수기의 경우 오후 6시 출발과 비수기의 경우 오후 5시 출발이 마지막 배이고 요금은 편도 8.2유로입니다. 배를 타고 중간쯤 가시면 바위산을 보실 수 있는데 이곳은 코끼리 바위라고 합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코끼리 눈이 있고 바위산 전체를 보시면 코끼리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작은 섬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옛날에 어떤 농부가 소와 같이 길을 가던 중 소가 무엇인가에 놀라 물에 뛰어들고 농부도 같이 호수에 빠지게 되었지만 소가 주인을 끌고 이 섬으로 올라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이에 감사하는 의미로 섬 가운데 보이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겨울에 꽁꽁 얼은 호수 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을 올리던 중 얼음이 깨져 신랑 신부와 하객 모두가 빠져 죽게 되어 그들을 기리기 위해 이 추모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장크트 길겐 선착장에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모차르트 어머니의 집을 보실 수 있고 왼쪽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어머니의 집 1층 창문에는 모차르트의 사진과 2층에는 모차르트의 누나인 마리아 안나와 어머니 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 어머니 집에서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츠벨퍼오른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탑승장이 나옵니다. 이 케이블카는 시설이 노후되어 날씨에 따라 종종 운행을 멈추는 경우가 있고 케이블카 요금은 왕복 26유로입니다. 츠벨퍼오른은 좀 전에 올라가셨던 샤프베르크에서 보는 경치와 같기 때문에 선택하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다음 장소인 몬트제로 출발하겠습니다.
몬트제로 가는 방법은 주소나 맵코드를 자막처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몬트제 주차장에 도착하셔서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성 미카엘 바실리카 성당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748년 처음 건립되었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트랩 대령과 마리아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몬트제 수도원과 함께 몬트제의 랜드마크인 성 미카엘 바실리카 성당은 52m 높이의 두 종탑 사이로 보이는 황금빛 십자가 아래로 베드로와 바울의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626년에 설치된 18m 높이의 바로크 양식인 중앙제대는 밝은 스테인드 글래스, 흰색과 분홍색에 대비된 색으로 성당 내부를 더욱 화려하게 보여지게 합니다. 미카엘 바실리카 성당은 오후 7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늦어도 6시 30분까지는 도착하셔야 합니다. 미카엘 바실리카 성당을 나오셔서 처음에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가시면 짤츠부르크 1박 2일 여행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가시다 보면 화면 왼쪽의 파란색 지붕은 무료 화장실이고 맞은편 흰색 건물은 커피숍과 주유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짤츠부르크 1박 2일 여행하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행 경비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짤츠부르크 카드를 구입하시면 짤츠부르크 시내권과 하슈타트까지 효율적인 금액으로 관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츠부르크를 떠나 키츠슈타인호른이 있는 카푸른으로 향했다. 키츠슈타인호른은 잘츠부르크 주의 최고봉이다. 18m의 그로스 글로크너가 위용을